반갑습니다, 여러분. 강동 맑은 냇가 송세빈이라고 합니다. 오늘로써 비욘디 채널에서 여러분을 만나뵌 지 5번째인데요. 다섯 번째인 만큼 좀 더 알찬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콩팥병, 슬기로운 식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이 질환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환자들이나 직원들, 간호사들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 가장 알고 싶은 게 또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여쭤보면 거의 열에 7-8 분은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만성 콩팥병인데. 그리고 너무 그거 따져서 먹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뭔가 간략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번에 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압축할 건 압축을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만성 콩팥병은 크게 1 단계에서 5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본인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정하게 되는데 1 분에 보통 이제 콩팥이 120 밀리리터 정도의 혈액을 여과하기 때문에 그게 100%일 경우에 그 사구체 여과율이 120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반 정도 줄어들었을 때 결국 60 이내로 3 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 에서 30 정도까지 떨어지면 3 단계, 30 에서 15 까지 떨어지면 4 단계, 15 밑으로 떨어지면 인제 5 단계가 돼서 인제 투석을 준비해야 되고 투석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데 물론 사구체 여과율이 6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콩팥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지속이 되면 그것도 역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제 만성 콩팥병 초기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되지만 인제 3 단계에서 인제 4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인제 슬슬 인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4 단계부터는 인젠 쪼끔 어 여러 가지 식이 조절을 하셔야지 더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식이요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차례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이요법은 크게 보면 이제 4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염 식사, 싱겁게 먹는 거죠. 그리고 저칼륨 식사, 세 번째 저인 식사, 저단백 식사가 있습니다. 이 4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염 식사와 저단백질 식사는 만성 콩팥병이 조금 더 나빠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되겠고 저칼륨 식사나 저인 식사는 콩팥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식사요법들이 되겠습니다. 이 4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간략하게 살펴보고 뒤에 여러 가지 다른 보충 식사요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다 알다시피 그 소금을 많이 드시면 몸이 붓겠죠. 부종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면 다시 신장 기능을 악화를 시키고 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가면 병원에서 항상 말씀하시죠. 선생님들이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겠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금을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뭐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위장병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염 식사는 보통 얼마를 먹어야지 저염 식사가 되느냐? 보통 그 우리가 소금으로 일단 먼저 따지겠습니다. 소금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5 그램 이내, 나트륨 Na로 따졌을 때는 하루에 2 그램 이내 먹는 것이 정상적으로 저염 식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인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5 그램 이내로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이냐. 보통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5 그램 이내로 먹으라고 하는데 보통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평상시에 먹는 소금의 양이
10에서 15g 정도, 그러니까 제대로 먹어야 되는 양의 한 2-3배 정도를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한 90% 정도에서는 고혈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염 식사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나는 뭐 만성 콩팥병, 콩팥 수치가 안 좋지만 혈압은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염 식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 중에서 단백뇨가, 만성 콩팥병인데 단백뇨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고혈압은 없는데 그런 분들도 콩팥 기능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염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막 억지로 이렇게 막 정말로 뭐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저염식을 드실 경우에는 되게 맛이 없죠. 당연히 맛이 없고, 그로 인해서 식욕이 저하가 되고 영양이 결핍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저염 식사로 인해서 구역질감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과도하게 이렇게 저염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하는 단계적 저염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미 내가 이제 콩팥 기능이 되게 안 좋아져서 복막 투석이든 혈액 투석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저염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저염 식사 5g 이내로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드시는 음식 중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고요. 고염 식품들이 있겠고, 그에 비해서 뭐 소금기가 좀 적게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고염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가공된 식품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일반 고기보다 고기를 가공한 식품들, 소세지, 햄, 그리고 즉석 식품에는 굉장히 소금기가 많다라고 고염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김치, 젓갈류, 장아찌들은 당연히 고염 식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우유보다는 우유를 통해서 만든 다른 가공 식품들 중에 치즈가 있겠죠. 치즈나 그런 것들도 역시 짠 고염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생각보다 고염 식품이라고 생각 안 하던 음식들이 있는데, 맛있는 빵이나 또 국수 같은 면류 있죠? 그런 것들도 고염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제 저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뭐 소금 말고 다른 것들, 기능성 소금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괜찮겠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능성 소금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소금인 염화 나트륨 대신 염화 칼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자체로는 나트륨이 적어서 뭐 그 저염 식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륨 수치가 높아지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고칼륨들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 특히 투석하는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능성 소금을, 염화 칼륨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저염 식사. 싱겁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되도록이면 외식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외식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편의점에서 사시든지 아니면 식당에 드시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집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음식들이 많이 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식 자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되게 소금을 적게 드실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회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매번 도시락을 싸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회식을 하거나 외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짜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주문할 때 한 번 정도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짠 음식들은 대부분 찌개나 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찌개보다는 국을 드시는 게 쪼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능하다면 국 대신, 나는 국물 없으면 인제 식사를 못 한다. 그럴 경우에는 국 대신 누룽지를 같은 것들을 조금 드시라 말씀을 드리고, 국을 드실 때도 인제 숟가락으로 인제 막 떠 드시는데, 그런 거 말고 국물을 최대한 적게 드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제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식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염 식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공식품들 대표적으로 베이컨, 햄, 그리고 뭐 국수, 빵, 그런 것들은 줄이는 게 좋겠고요. 라면을 못 드시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라면은 칼로리도 높을 뿐더러 굉장히 고염 식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라면 하나 있죠? 끓여 갖고 인제 밥까지 말아서 다 드시면 하루에 드셔야 되는 소금량을 이미 그거 한 끼로 다 드시는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젠 꼭 인제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프를 인제 절반으로 넣고 끓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라면도 역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로 뭐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김치에도 짜겠죠. 뭐 소금을 기반으로 한 된장, 고추장 그거를 통해서 만든 김치니까 당연히 짜겠죠. 되도록이면 인젠 뭐 인제 보통 인제 김치를 저희가 인제 한 조각씩 먹게 되잖아요. 한 조각씩 먹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인제 보통 인제 김치를 잘게 썰어서 준비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썰어서 인제 하면은 그 이제 뭐 드실 때도 인제 조그만 조각들을 인제 해서 드시는 거죠. 조금씩 섭취를 하면은 아무래도 뭐 한 큰 조각들을 드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소금을 적게 드시는 게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인제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잠시 드리겠는데 소금 대신 인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다시마, 멸치, 말린 새우 뭐 그런 것들을 인제 조미료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식을 무칠 때는 인제는 짠 맛보다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기름, 깨, 호두, 땅콩, 잣 같은 거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금보다는 장류보다는 허브, 후추, 또 식초나 레몬즙을 주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은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제 다시마나 멸치 그런 거 해조류 그런 것들은 또 칼륨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호두, 땅콩, 잣 같은 견과류 같은 것들은 칼륨이나 인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인제 만성콩팥병 3 단계를 넘어서 4 단계, 5 단계까지 넘어가면 요것도 그리고 또 칼륨도 높고 인이 높다면 뭐 이런 뭐 해조류나 견과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쪼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인제 조리는 간장이나 그런 거에 조리는 음식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되도록 주의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그 간장 같은 것들을 인제 바를 때는 보통 이제 먹기 직전에 겉에만 쪼끔 발라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소금이 감각적인 맛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소금, 짠 것보다는 매운 것을 사용해서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김치 안에 얼마나 많은 염분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배추 3 쪽에서 4 쪽, 깍두기 5 개 정도면 소금 1 그램 정도가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5 그램 정도 이내로 하루에 드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반찬을 조절해야 되는지 참고를 하시고 다음의 사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콩팥병 환자에서 저염식으로 어떻게 식사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의 예로 이렇게 제가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짜지 않게 먹는 방법, 저염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부터는 인젠 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근육이나 세포에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대부분 콩팥을 통해서 칼륨이 배설이 돼야 되는데 콩팥이 나쁘면 칼륨의 배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내에 칼륨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나쁜 분들은 다른 사구체 질환이나 그런 거에서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보다 보통 조기에 칼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처음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뭐 피로하고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수치가 계속 높아집니다. 보통 인제 우리가 칼륨을 5.0이나 5.5 정도를 정상 레벨로 보는데 이게 넘어가서 6.0, 6.5 막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근육이 마비가 오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보통 인제 이것들을 인제 환자분들이 '내가 뇌졸중이 온 게 아니냐.' 혹은 뭐 '저혈당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쪼끔 구분을 어려워하시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인젠 뇌출혈이나 뇌경색 때문에 이렇게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이 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칼륨이 상승해서 근육에 마비가 되고 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져요. 내가 일어나질 못하겠어. 걷지를 못하겠어. 혹은 더 심해질 경우에는 사지가 다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저혈당 빠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럴 때 빨리 칼륨을 낮춰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높아지는 경우, 제대로 몰라서 또 칼륨독도 계속 먹어서 더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됩니다. 천천히 뛰는 섬액이 오게 되고, 보통 우리가 심장이 60회에서 100회가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60회 미만으로 뚝 떨어져요. 보통 50회 그 정도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30회 전후로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자가 되게 숨차요. 보통 투석 환자분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 몸무게가 늘어나지도 않고 부종도 없는데 환자가 굉장히 숨이 차대요. 보통 폐에 물이 차서 숨차는 경우는 누워 있을 경우에 더 많이 숨이 차요. 앉아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섬액이 와서 칼륨 때문에 섬액이 와서 부정맥이 와서 이렇게 숨차시는 분들은 누워 있든 앉아 있든 계속 숨차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만약에 투석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빨리 응급투석을 해야 됩니다. 응급투석을 안 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칼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은지, 어떤 음식에 칼륨이 적은지를 알아야겠죠. 보통 고칼륨 음식은 채소, 과일, 그리고 잡곡류, 해조류, 그리고 감자와 고구마. 크게 보면 이렇게 한 4-5개 종류로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 중에서는 우리가 되게 종류가 많죠, 채소가. 한국 사람이 또 채소를 안 먹을 수도 없고 과일을 안 먹을 수도 없는데,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은 보통 녹색을 띠는데 잎사귀가 큰 채소들이 보통은 칼륨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들이 시금치, 근대, 호박, 브로콜리, 해조류 중에 다시마도 칼륨이 많습니다. 그나마 칼륨이 적은 채소로는 콩나물, 숙주, 양상추, 양파 같은 것들이 적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국을 할 때 보통 시금치국이나 그런 것보다는 콩나물을 이용해서 국을 만들어 드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일 중에서는 칼륨이 특히 많은 것 중에서는 저희가 바토키복이라고 환자분들한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나나, 토마토, 키위, 복숭아가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칼륨이 있는 과일로는 사과, 배, 포도가 그나마 과일 중에서 칼륨이 적은 걸로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아니면은 입맛 없다고 환자분들이 감자, 고구마를 많이 드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내가 그냥 감자, 고구마 몇 개 먹고 갑자기 마비가 되고 숨차서 수석실로 실려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가 생각보다 칼륨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만성 콩팥병이고 콩팥 기능이 많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장내과로서 카리메이트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가루약도 있고요, 과립도 있고, 액체도 있고, 젤리 성분도 있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바로 드시면 그 음식 내에 있는 칼륨을 흡수해서 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약이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염 식사 하고 나서 슬기로 저칼륨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소나 과일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야채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야채 줄기나 뿌리는 제거를 하고, 잎사귀들도 되도록이면 잘게 썰어서 충분한 물,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고요. 여기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담가 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담가 놓고, 그러면 담가 놓으면 잎사귀에 있는 칼륨들이 물로 빠져나가겠죠. 그 물들은 버리고 또 그다음에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물에 데치거나 삶아서 조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자, 고구마, 밤 같은 것들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제 맛있는 과일들을 인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은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렵죠. 인제 과일마다 칼륨이 들어있는 양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먹느냐도 다 어떻게 먹는 양에 따라서 칼륨을 흡수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쉽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크기로 해서 인제 과일을 하나 다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인제 조각을 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크기로 한두 조각을 하루에 한두 번만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기 사진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커피를 드시는 인제 종이컵이 있겠죠. 하얀색 종이컵. 거기에 인제 과일들을 잘랐을 때 담겨져 있는 양. 여기서 보면 한 4-5 조각 되겠네요. 그거만큼이 전체 한 끼가 아니고 하루 전체에 드시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과일 1회 섭취 권고량을 보면은 사과 3분의 1 조각, 황도 4분의 1 조각, 자두 1 개, 귤 1 개, 그리고 바나나와 토마토는 칼륨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토마토는 5분의 1 조각, 바나나는 3분의 1 조각, 감은 3분의 1 조각을 해서 이게 1회 섭취량으로 보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생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내가 말린 과일을 드시는 거 그리고 주스로 해서 만드는 과일을 드시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드시는 것도 쪼끔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데 생과일 대신 말린 과일이나 주스를 드시는 것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표에 보시면은 인젠 웬만한 인젠 채소, 과일들에 대해서 인제 어떤 것들은 칼륨이 많고 어떤 것들은 칼륨이 적은지에 대해서 인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다른 책에 있는 걸 저희가 인제 한번 따 왔는데 시간 있을 때 요것도 보시면은 어떤 거에 인제 칼륨들이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채소, 과일 그리고 해조류 같은 거 그리고 뭐 잡곡류 그런 거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중에서도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저염 식사를 했고요. 저칼륨 식사를 했고 다음에는 인제 어 저인 식사 이제 인을 줄여서 식사를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인제 세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인이 뭐 왜 인젠 뭐 콩팥 환자한테 안 좋냐. 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제 칼륨이 인제 높아진다 그랬죠.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배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이 증가가 되고 이 인이 인젠 혈액 내에서 인제 칼슘하고 결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인제 침착이 되면 뭐 간단한 증상으로는 뭐 가려움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더 안 좋은 것들은 크게 보면 뼈와 혈관에 큰 인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혈관에 인제 침착이 돼서 혈관 같은 것들이 인제 딱딱하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돼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인제 혈관들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관에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겠죠. 머리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뇌경색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지겠고 심장 혈관 같은 것들에는 뭐 관성동맥 질환,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고 판막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신부전도 유발할 수 있고요. 당연히 콩팥에는 더 안 좋겠죠. 이렇게 뭐 심혈관, 뇌혈관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가 뼈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뼈를 되게 뭐 단단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보다 쉽게 뼈가 뭐 골절이 있는다든지 아니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도 쪼끔 조절을 해야 되는 저인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인 식사. 보통 인제 혈액 농도를 보시면 뭐 3.5 에서 5.5 정도 그런 레벨로 유지가 되는데 보통 하루에 800 밀리그램 이내로 섭취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800 밀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인제 이제 딱 안 다가오는데 보통 인젠 음
그 단백질을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인제 단백질을 하고 인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단백질이 분인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나고, 그게 또 되면은 인이 또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하루에 체중당 1.2 그램 정도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인을 1,100 밀리그램을 드시는 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벌써 인제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인의 양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앞에 인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요번에는 인제 인이 많은 식사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말씀드렸죠, 단백질. 단백질에 인제 인이 많습니다. 단백질은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육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또 생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뭐 유제품이나 두부에도 일단 인이 많고요. 그리고 뭐 앞에 칼륨이 많은 잡곡류나 견과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음식들은 가공식품들입니다. 가공식품들, 그리고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그리고 탄산음료. 탄산음료 중에서 색깔이 되는 음식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식품 첨가물로 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인 음식이라고 일단 먼저 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인제 고기, 인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공되지 않은 고기가 되겠죠. 자연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는 그 음식물들이 들어오면 체내에 인 흡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탄산음료로 섭취를 하거나 그러면은 거의 그 탄산음료 안에 들어있는 인의 거의 대부분 100%가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인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공식품이랑 탄수화물,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백질하고 인은 굉장히 연관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인젠 저인 식사를 하려고 막 너무 타이트하게 고기도 안 먹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근육, 그런 것들을 생성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도 뭐 소모되고 그러면 나중에 더 낙상도 되고 영양 결핍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단백질을 뭐 과량은 아니지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단백질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하면서 인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거를 인 단백 비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백질 1 그램당 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인제 저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 단백 비율이 적은 음식들을 되도록이면 섭취하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요런 것들은 인 단백 비율이 그나마 좀 적습니다. 하지만 치즈, 우유, 요구르트, 요런 것들은 같은 단백질 양이라고 하더라도 인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섭취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인젠 매일 먹는 마시는 음식 중에서 인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자, 커피 내에도 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노를 보면은 한 잔에 한 5에서 10 밀리그램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달달하고 맛있는 라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봉지 커피죠. 믹스 커피에는 그것보다 10 배에서 30배 정도가 많은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성콩밥병 환자, 특히 인이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한테는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믹스 커피 드시지 말라고, 라떼 드시지 말고 정커피를 드셔도 되는데 드시고 싶으면 꼭 아메리카노를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인제 굉장히 유명한 인제 사진이 되겠는데, 인 피라미드라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위로 가면 갈수록 인 함량이 높은 음식이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인제 인 함량이 낮은 음식, 요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인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보면은 청량음료, 탄산음료죠. 그리고 가공 치주, 고기를 인제 가공해서 만든 가공육들이 굉장히 인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반 우유보다 저온 살균 우유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든 우유가 오히려 더 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견과류나 치즈 같은 뭐 것들이 있고, 생각보다 달걀 중에서 노른자가 인이 많습니다. 보통 인젠 노른자는 보통 인도 많지만 저희가 인제 콜레스테롤도 많기 때문에 쪼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소시지, 그런 것들이 있고, 맨 밑에 보면은 계란 중에서도 흰자 같은 거, 뭐 과일, 채소, 뭐 그런 것들은 뭐 쪼끔 인이 적은 음식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저인 식사, 뭐 여기에
그 앞에 칼륨에 대해서도 말씀드 보여드린 표인데 역시 인이 많은 음식들과 인이 적은 음식들을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많은 음식들이 뭐 여러 가지 가공 식품들이 있겠고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거 그리고 이 잡곡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고기도 역시 삶은 고기들은 쪼끔 더 인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저인 식사. 어떻게 하면 인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보통 우리가 인제 꼭 먹어야 되는 음식 말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 그중에서도 인제 가공식품 뭐 햄버거, 피자, 치즈, 햄 그런 것들은 꼭 드셔야 되는 음식 아니잖아요. 그런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라. 그리고 음 음료수 같은 것도 인젠 탄산음료 같은 거 특히 그중에서 색깔 있는 음식 같은 거 믹스 커피 같은 걸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뭔가 자꾸만 인젠 여러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하고 가공되고 그런 음식 대신에 자연적인 식품을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기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중에서는 다 가공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기도 인제 양념갈비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쪼금 더 짜고 쪼끔 더 인제 인이 많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쪼끔 피하는 게 좋겠고 저온 살균, 저지방 우유는 오히려 인 함량이 높다는 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 칼륨 같은 식사도랑 마찬가지로 인제 인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고기 같은 것도 데치거나 삶아서 그 물은 최대한 버리면 아무래도 그래도 많은 양의 인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젠 그 저단백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만성 공파병 환자가 왜 단백질을 주의해서 드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좀 적게 드셔야 되느냐? 자, 음 보통 인젠 만성 공파병 환자 중에서 단백뇨가 안 나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대해서 인제 단백뇨가 인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콩팥이 나빠지면 그중에서 더 인제 깊이 들어가면 사구체 우리가 보통 이제 필터링을 해 주는 사구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원인에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단백뇨가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단백뇨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인제 단백뇨가 나오면서 콩팥을 사구체를 더 망가뜨립니다. 사구체가 더 망가지면 단백뇨가 더 나옵니다. 계속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 특히 단백뇨가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제일 치료의 목적은 단백뇨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줄이는 겁니다. 일정 레벨 이하로. 그래서 이 단백뇨를 줄여야지 신기능이 더 나빠지는 거를 좀 더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요. 이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 그 자체로도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분들은 요독증 같은 것들이 증상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울렁거리거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은 산성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딱 중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인젠 콩팥이 되겠는데 콩팥 기능이 인제 나빠지고 계속 나빠지면 인제 산증으로 계속 쪼끔씩 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단백질 식사를 많이 하면 더 산증으로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인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단백뇨도 줄이고 대사성 산증도 줄이고 요독증도 인제 어느 정도 억제를 해야지 그나마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걸 예방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목적은 되도록이면 이제 투석을 안 하는 게 좋겠죠. 투석을 안 하는 게 좋겠고 투석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길게 끌 수 있는 거 투석 시기를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저단백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타이트하게 드시면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감소되고 영양 결핍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건강한 성인은 몸무게당 0.8에서 1.2 그램 정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성 공파병 환자는 좀 적게 킬로그램당 0.8 투석 환자는 인젠 어느 정도 이제 투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정상인과 비슷하게 1.0에서 1.2 정도 드시라고 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60kg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48g 정도 드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고기나 어떤 음식에 무게당 어느 정도 인제 단백질이 있는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부는 두부 하나가 아니고 두부는 1/3
정도가 8g이 있다. 우유 한 컵은 5g 정도 이렇게 있다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기로운 저단백 식사 인제 단백질은 보통 육류에 많기 때문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육류 섭취하는 걸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인제 아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환자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내가 소변으로 단백뇨가 나오기 때문에 인제 먹는 거라도 인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뭐 단백질로 되어 있는 영양분을 막 드셔 갖고 갑자기 뭐 콩팥 수치는 막 더 훨씬 더 나빠지고 단백뇨 증가되고 어차피 그거 드시는 거 소변으로 대부분 또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빠져나가면서도 콩팥 기능이 안 좋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단백질 보충제는 드시지 말라고 저희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만성 콩팥병 또 그중에서 인제 투석 환자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제 적절한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해서 근육 감소도 예방을 하고 영양 균형을 유지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인제 뭐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거의 한 50% 정도가 당뇨 때문에 인제 투석을 하시게 되는데 내가 당뇨일 때랑 콩팥이 나쁠 때랑은 식이요법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적응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보통 인제 당뇨 환자의 식이를 보면 보통 한 끼 식사의 한 4분의 1 정도는 곡류 그중에서 잡곡밥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4분의 1 정도는 육류, 고기, 육류, 뭐 생선 그런 거 드시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생선, 두부, 기름기 없는 살코기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반은 채소로 채우라고 말씀드리고 과일, 우유도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제 콩팥이 인제 쭉 나빠져요. 그러면 식이요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잡곡류 드시면 안 되고 잡곡류는 이제 칼륨, 인 같은 걸 높이기 때문에 잡곡류보다는 아예 백미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채소류 2분의 1 정도를 채소류로 채워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채소류나 해조류들은 고칼륨 혈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쪼끔 더 제한을 하고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제한을 하고 음식할 때도 여러 가지 조심해서 물에 담가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단백질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단백 식사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인제 우리가 기호식품 중에 몇 가지만 인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흡연은 당연히 안 좋죠. 뭐 폐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후두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흡연 그 자체가 혈관 내피를 손상을 시키고 염증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을 굉장히 안 좋게 하게 합니다. 동맥경화, 혈전도를 유발하기 때문에 고혈압도 유발할 수 있고 콩팥, 사구체를 좀 더 많이 안 좋아지게 해요. 그래서 저는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특히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인제 우리가 술 드시죠. 맥주든 소주든 뭐 와인이든 그런 거 드시면 생각보다 거기 당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을 시킬 수 있고 인제 에탄올, 알코올들이 인제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 수분을 탈수하게 되고 수분을 탈수시키고 소변으로 이뇨작용을 굉장히 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로 탈수가 되고 그런 탈수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더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간 질환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는 여러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주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제 오메가3나 이제 비타민들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오메가3라고 하면 EPA나 DHA 정도를 얘기하는데 보통 등푸른 생선들, 정어리, 고등어, 연어들 같은 것들에 많거나 아니면 씨알에서 추출한 기름들, 리놀린산에서 많은데 보통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예방들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뭐 알려져 있는데 근데 콩팥병 환자에서 요런 거를 드셨을 때 오메가3를 드셨을 때 신장 기능의 저하를 막는다든지 심혈관 질환 예방이 확실히 있다든지 이런 건 아직은 명확히 보고되지는 않았는데 보통은 뭐 오메가3를 보충하는 건 좋은데 주로 약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음식물들을 통해서 섭취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요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대부분 보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제 우리가 이제 만성 콩팥병 앞에 말씀드렸죠. 야채와 과일에는 이제 칼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드실 수 없죠. 그런 것들 섭취가 제한이 되거나 내가 식욕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인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종합 비타민 정도를 인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또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칼륨이나 마그네슘, 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인제 수치를 봐가면서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다 많이 드신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분들도 인제 건강한 성인들도 과도하게 비타민 C를 섭취하면 복통도 유발할 수 있고 설사, 그리고 결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인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인젠 제가 오늘은 좀 강의가 쪼끔 길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아틴인 근력 운동 때문에 크레아틴인 보충제 먹는데 괜찮을까요? 소고기에도 크레아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량을 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특히 바디빌더, 그런 운동하시는 그 근육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걸로 많이 오세요. 보통 이제 어떤 걸로 오시냐면, 내가 어떻게 검진을 했는데 콩팥 기능이 되게 떨어졌다고 많이 오세요. 실제로 검사를 가져온 거를 보시면 뭐 크레아틴이 뭐 1.4, 1.5 그렇게까지도 와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보는데 대부분 인제 딱 보면 인제 근육도 되게 좋고 몸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 저희가 여쭤봅니다. 혹시 단백질 보충제 그중에서 크레아틴인 그런 거 드시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세요. 근데 그런 걸 드시면 당연히 혈액 내에 크레아틴이 높겠죠. 근데 내가 신기능이 나쁘진 않은데 신기능이 높은 것처럼 오시는 경우가 꼭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인제 잠시 몇 주 정도, 1-2주 정도 그런 단백질 보충제를 끊은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 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보다 뭐 고기류, 신기능이 괜찮고 그러면 고기류나 다른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당연히 신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단백질 그런 것들이 인젠 콩팥을 통해서 나오면서 콩팥이 더 나쁘기 때문에 저는 요런 것들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당 포함해서 과일도 조절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분들은 뭐 과일 드시는 거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 있고 그런 분들, 고지혈증 있는 분들한테는 뭐 야채 과일 많이 드셔라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당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과일도 당연히 당이 많겠죠. 그러니까 당이 당연히 올라가고,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만 한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일 중에서 구분하기 쉽게 즙이 많이 나오는 과일은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수박? 우리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즙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설탕물 드시는 것과 비슷하게 인제 당분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콩팥 환자들, 만성 콩팥병 환자들, 또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과일을 쪼끔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특히 칼륨이 높은 분들은 칼륨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육마비나 심장마비, 부정맥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절해서 드시고, 어떻게 조절해서 어떤 과일을 골라야 되는지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만성 콩팥병과 당뇨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저염과 저당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잡아야 할까요? 좀 끝쪽에 제가 잠깐 한 장의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당뇨가 있었는데 콩팥 기능이 점점점 나빠져서 만성 콩팥병이 되면 일단은 당뇨보다는 만성 콩팥병에 맞춰서 식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당은 조절을 해야겠죠. 당연히 당을 조절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 당은 뭐 약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인슐린이나 그런 걸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철저히 잡는 건 기본으로 하고, 저염, 그리고 저칼륨, 저인식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인제 이제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인제 콩팥이 나빠지면 당을 조절하는 것 이외에 아니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혈압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제 많은 경우가 인제 당뇨병 있는 분들이 고혈압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당은 조절이 됐는데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콩팥 기능이 훨씬 더 확 나빠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염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저염 식사, 저당, 그 두 중에 뭐 어떤 걸 우선히 두느냐, 그런 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단 당연히 저염 식사도 하셔야 되고 저당, 당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되고, 특히 그중에서 만성 콩팥병이 된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아까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으니까요. 뭐 잡곡밥 말고 백미 그런 위주로 좀 드시고 야채 과일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수치가 높다 해도 무증상일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인제 인이 높아도 큰 증상은 없습니다. 인제 칼륨 수치는 인제 제가 환자를 보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크리티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숨이 차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 심박동수가 확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눈치채기 쉬운데 인수치는 고작 해 봤자 인제 많이 나빠질 경우 인제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인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간지럼증 그런 많이 간지럽다 그런 걸로 많이 증상이 나타나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합병증으로 주로 나타나죠. 뼈가 안 좋다든지 혈관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갑상선이 항진이 됩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왜냐 인이 높아지면 부갑상선을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하게 큰 증상들은 안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 후 다음날 탈수 증상 심해요. 말씀드렸죠. 술 드시는 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특히 콩팥병 환자에 대해서 왜 안 좋아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죠. 이게 알코올을 인제 간에서 해독을 할 때 그 자체로 수분,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체로 굉장히 우리 몸에 탈수를 유발을 하고 알코올 자체가 인제 콩팥을 통해서 이뇨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술 드시면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몸을 전체적으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인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 되게 목마르다.' 그런 거 인제 탈수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지방간을 없애거나 줄이는 치료약이나 치료법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인제 지방간을 없애려면 크게 보면 인제 약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제 운동을 뻔한 얘기입니다. 운동을 해서 체중 감량하시고요. 식이요법을 하셔서 어떻게든 중성지방이라든지 나쁜 콜레스테롤 그런 걸 줄이라고 말씀드려요. 같이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래서 인제 몸에 안 좋은 음식들 특히 저는 인제 탄수화물 같은 거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제 간 수치가 어느 정도 높으면 그거에 맞는 간 보호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 아니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아니면 오메가3 그런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약이나 그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식사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그거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84세 아버지가 수시로 몸 여기저기 가려움으로 고생하셔요. 그때마다 로션을 바르면서 관리하는데 매일 반복됩니다. 발도 자주 붓는데 걸으시면 빠져서 수시로 걸으십니다. 신장과 관계 있는 증상인가요? 당뇨는 없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인제 초기에는 인제 요독이 쌓이면서 울렁거리고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가려움증도 하나의 증상이 되겠고요. 붓는 것도 또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혈액 검사 그리고 또 소변 검사 혈액 검사만 하면 안 되고 소변의 콩팥 기능 혈액 검사에서 혈액 검사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변에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백뇨가 많아지면 몸이 부어요. 그런 것도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없어도 사구체신염이나 다른 콩팥병은 콩팥 질환은 발생할 수 있고 또 인제 가벼운 것만 가려움증만 생각을 하면 연세가 많으시고 인제 많이 건조하게 되죠. 건조하는 거 그 자체로도 인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도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샤워하고 나서는 반드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로션을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좀 부종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데 가셔 갖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필요하면 초음파로 콩팥 사이즈나 색깔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슬기로운 식이 생활이라는 제목 하에 식이 습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응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이 질환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한 권 정도, 한두 권 정도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인제 환자분들이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인제 응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응축한 요런 자료라도 자주 보셔 갖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만성 콩팥병이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요. 만성 콩팥병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